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 준비한 영상 무물곰이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컨셉이고요. 일단 질문이 어떤 건지 제가 사전에 전혀 정보 없이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참 많이 남겨주신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 던져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는 답변 드리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답변을 드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는 영상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뭘 설명드릴지 모르니까 그냥 칠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깻잎이랑 연금 관련 영상들을 1, 2, 3, 4, 5, 6, 7까지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남겨주신 댓글들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무물곰 연금 버전이 되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질문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뀐 점들,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또 장점이 있는 게 현업에서 제 동기들과 친구들이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연금부서에 많이 있거든요. 답변을 못하겠다, 헷갈린다 싶은 게 있으면 그대로 다시 물어가지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완을 해드리는 식으로 끌고 가면 되겠죠.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꼭 하세요. 깻잎은 아무리 시켜도 안 하더라고요. 설득 7시간째 실패. 연금 7편까지 연금 실패. 아니죠.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 할 건데요. 자, 질문 주세요. 예쁜 하늘님이 질문 주셨어요. 예쁜 하늘님. 항상 잘 보고 있는데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주부도 연금저축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부에다가 지금은 또 아주 소액 급여 받는 직장인인데 금액이 적어 연말정산 안 하고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도 IRP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하면 좋을까요? 따로 현금이 좀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주부의 연금저축. 제일 첫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주부가 연금저축하면 좋은가입니다. 좋나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 돈을 모을 수 있다. 자, 일단 우리가 혜택을 떠나가지고요, 노후 자금은 필요해요. 노후 자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모으는 건 좋아요. 왜냐? 혜택이 없어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노후 자금은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혜택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아무 때나 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뭐죠? 페널티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라는 것은 돈이 묶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연저 IRP 똑같아요. IRP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액 공제 받은 돈, 세액 공제 안 받은 돈, 그 다음 뭐죠? 수익금.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는 뭐죠? 파란색. 파란색. 요것만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근데 주부님께서 연금저축을 하시면 여기서 어떤 게 없어지게 돼요? 빨간색. 세액공제를 안 받게 되거든요. 자,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직 계좌 속에는 내가 부었던 돈들과 수익만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커요? 넣은 돈. 넣은 돈이 일단은 크죠. 시간이 웬만큼 지나지 않은 이상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넣은 돈보다 수익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웬만큼 몇 년 부어가지고는 이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급할 때 언제든지 뺐을 수 있다. 요거 인출돼요. 자, 인출할 때 페널티라고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잖아요. 기타 소득세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연저. 연저에만 해당이 되고 IRP는 안 돼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뭐 하는 게 좋은지. 제 생각에 주부님이라서 IRP를 하는 게 좋냐, 연금저축 하는 게 좋냐라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돈을 뺄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으면 연저가 낫다, 이겁니다. 근데 IRP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IRP는 중도 인출 자체가 일단 기능이 없어요. 주부면. 아, 그렇죠. 근데 아까 직장 다니고 있다 했으니까 아무리 소득이 작아도 소득이 증빙이 있으면 IRP는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IRP보단 연저네요. 왜냐면 IRP는 인출하려면 해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부님께는 IRP가 매력이 일단 별로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 가끔씩 우리가 너무 혜택에 초점 맞추면 어느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평생 남편만 회사를 다녀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놓은 거예요. 안 돼. 그죠? 왜냐면 혜택 몰아줘야 되니까. 소득공제 다 몰아줬어. 연금저축 이런 건 IRP 이런 것도 전부 다 몰아준 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떠나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노후 자금이 없다는 것은 좀 그런 불안감을 줍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이유 알겠죠? 자, 2번은 페널티 묶이지 않으니까 급할 때 빼서 쓰면 되니까 연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액공제를 전혀 안 받더라도 아, 투자 수익. 거의 다 왔다. 세금 혜택이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게 뭐죠? 네 글자? 이연. 과세 이연. 그쵸. 과세 이연은 그대로 받거든요. 이게 진짜 커요. 그러면 결국 연금저축이 시간을 쭉 늘렸을 때 이 계좌가 좋아지는 이유는 세제 혜택 받는 거, 재투자하는 거 이런 것보다 이 과세 이연 때문에 커지는 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주부님이 노후 자금을 진짜 준비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는 거라면 이걸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봐봐요. 돈 편하게 넣을 수 있죠. 급하면 뺄 수도 있죠. 근데 넣어놓으면 투자하는 것들 세금도 안 내죠. 다 밀어주죠. 제가 예전에 연금저축 넣으면 얼마나 받나요? 이런 거 물을 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넣으면 나중에 얼마 받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에 익숙해서 그래요. 약속돼 있잖아요. 얼추 다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저축은 자세히 생각해봐요. 시뮬레이션 자료 하나 제대로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허무맹랑해져요. 이게 그 시뮬레이션 많이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안 믿을 것 같아. 한 달에 10만원씩 넣잖아요. 10만원씩 넣다가 그러면 1년에 수익률 3%, 4%, 5% 이렇게 가정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 없이 그 돈이 재투자됐을 때 수익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걸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지금 자료 딱 띄워드릴게요. 짠! 이게 저희 엄마 겁니다. 이게 금액은 그냥 가렸는데 수익률 봐봐요. 이게 수익률 딱 보면 높은 것 같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긴 거라서 따지고 보면 50% 나오는데 예를 들면 10년 부었다. 높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만큼 복리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노후 자금이 커지고 있고 돈이 모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주부도 해야 합니다. 이해됐죠? 세 가지? 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나이 혹시 제한이 있을까요? 상관없지 않아요? 나이는? 그러니까 이제 제한은 없는데 한지 제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70대 주부다. 5년 동안 유지를 하고 나서 타면 되죠. 자,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거는 크게 걱정이 될 건 없을 거예요. 봐봐요. 자, 연금저축을 자, 70에 열었습니다. 자, 오픈했어요. 그러면 75세만 되어도 연금 수령할 수 있어요. 5년만 보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 70에 넣어서 이때 최대치 넣어도 얼마예요? 1800이잖아요.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일단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오픈하고 1800씩 넣겠죠. 보통 이렇게 해요. 늦게 뜨면 75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800씩 언제까지 넣어야겠어요? 얼추 80. 진짜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봐봐요. 자, 여기가 80이라 볼게요. 10년 동안 매년 1800씩 넣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 원금만 1.8억 원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익금이 붙어있게 되겠죠? 그러면 80 이후에 그러니까 70에 신청하면 1800 못 넣는 상황이 되면 사실 그거는 연금 준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모아둔 돈도 없으면 그때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준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 뒤늦게 알았는데 어느 정도 모아놓은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더 일반적일 거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꾹꾹 넣으면 이렇게 한 1.8억 원 넣고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 해서 플러스 알파로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돈은 세금 없이 불어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80세까지 붓고 이제는 충분히 부었고 나도 이제 탔을 때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때 붓는 거잖아요. 이때는 부어. 이때는 뭐죠? 탔어. 자, 탔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이걸로 탔으면 예를 들면 2억 정도가 되었다. 훨씬 크겠죠. 그보다. 그 돈을 탔을 때 우리가 몇 년으로 탔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억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수령 신청을 하면 첫 해에 한 1200만 원 정도 탈 수 있어요. 월 100 정도 되죠. 둘째 해도 한 이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10년 동안 다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일부는 다 쓰고 남아있는 돈 계속 투자하면서 10년 정도를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2, 3억 이렇게 돈이 모여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80에 신청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0세까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금액이 너무 작으려나? 작겠죠. 그러면 90까지 어때요? 저 돈을 90까지 매달 쪼개 받으면 돈이 충분히 많겠죠? 그럼 남아있는 돈 계속 투자 될 테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때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금액을 보고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수령 기간을 이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잘 불어나면 15년, 20년 받을 수 있는 거고 별로 안 불어나서 그냥 원금에 그냥 조금 붙어있는 정도다 이러면 이 수령을 10년밖에 못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령을 하고 나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것은 인출 전략입니다.
인출전략. 자,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평생 모았잖아요. 이분 봐봐요. 10년 동안 1,800씩 적금 만기된 거 또는 가지고 있던 건물을 좀 막 판 거, 월세 주고 있던 건물 판 거, 저축보험 만기돼가지고 뭐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2억 원을 채워 넣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넣었어. 근데 다 쓸 때가 됐잖아요. 다 쓸 수 있을까요? 아까워요. 뭐 아까워서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계좌에 돈이 많아요.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안 써. 막 한 10만 원, 20만 원 써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곡차곡 모은 돈을 차곡차곡 빼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펀드 자체, 운용 자체를 전략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내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보든 안 보든 운용에 내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월배당 형태로 돈이 쑥 나오게는 해야 돼요. 어느 정도를. 그래서 이때는 인출 전략에 맞게 펀드 싹 바꿔야 됩니다. 주로 저 때는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로 싹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주부의 연금저축이었습니다. 오, 유익한데? 자, 우리 여기서 돌발. 퀴즈? 아니, 돌발 퀴즈밖에 모르고 살았군요. 돌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 아까 근데 그 생각 잠깐 했어요. 그 저 기간에 만약에 이제 뭔가 그렇게 계속 연금에 넣을 만한 금액이 있으면 연금저축 말고 다른 더 나은 옵션이 혹시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채권이 혹시 낫나? 그냥 뭐 ISA 계좌 같은 데 채권 넣어놓는 게 혹시 낫나 더? 노후 준비를 한다는 가정하에는 연금저축이 짱이고 근데 이제 노후는 멀리 있잖아요. 어쨌든 10년 이상 멀리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연금 준비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이런 목적의 다른 투자 상품은 좋은 게 많이 있죠.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임지숙님 질문이고요. 연금 계좌 여러 개 개설하더라도 수령 한도는 연 1,5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추가 세금이 없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계좌는 연 1,500만 원 미만으로 세팅하고 별도로 미국 직투로 연 2천만 원 이상 배당금 수령 시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나요? 단 급여 소득은 없다는 가정하에. 자, 일단 볼게요. 지금 상황 볼게요. 자, 임지숙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연저 1, 그리고 여기에 IRP 2, 또 여기에 연저 3이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돼요? 수령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수령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 다 합해 가지고 자, 수령할 때 한도는 지금 1,500으로 잡아주신 이유는 1,500을 넘으면 세금이 확 커지니까 지금 이걸 넘지 않게 수령을 하는 거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볼게요. 여기에서 1,512로 나누면 얼마죠? 125만 원. 자, 1,500이라는 말은 월 125잖아요. 월 125. 그러니까 연금을 3개를 막 모았어요. 3개를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100만 원 나와. 여기에 20만 원 나와요. 여기에 10만 원이 나와요. 합하면 얼마죠? 130이잖아요. 연 1년 동안 받는 게 1,500이 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내가 받은 거는 130만 원을 12달 받았잖아요. 대략 얼마죠? 1,560만 원. 자, 이분은 1,500이 넘게 1,560만 원을 연금으로 이미 타버렸어요. 이번 연도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60만 원만 넘어갔으니까 세금 내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통째로. 통째로 종합과세 가거나 자, 1번. 그냥 종소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종소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어요. 또는 16.5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금액이 큰 사람은 16.5를 하겠네요. 일단 금액이 웬만큼 커도요. 연금 소득만 많은 사람은 종소세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저 정도면 한 6%예요? 저 정도면요. 그렇죠. 최저 구간이고 그 종소세는요. 일반적인 우리 연금소득세와 달리 종소세로 넘어가게 되면 연금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소세는 공제를 모든 항목에 대해서 조금씩 공제를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종소세 넘어가면 세부담 훨씬 작아요. 이분은 종소세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약간 원래는 뭐죠? 3.3에서 5.5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뗀다 이런 거네요. 종소세를 선택하게 되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3에서 5.5를 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다 떼잖아요. 종소세로 넘기면 공제를 해주거든요. 공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 영상 저거 보시면 돼요. 저거
자, 어쨌든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안 넘는 게 좋아요. 안 넘는 게 좋은 게 첫 번째. 자, 넘었다. 그러면 또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이잖아요. 종소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 문의를 주신 것처럼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종소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난 연금만 진짜 평생 모아가지고 이것만 듬뿍 받아야 되는데 세부담이 생길 것 같다. 그럼 종소세를 넘겨요. 그러면 세부담은 되게 작아집니다. 공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16.5는 기타 소득세율이잖아요. 이거는 깨는 사람과 똑같은 많이 떼 보이잖아요. 이걸 선택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미 종소세 구간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조차 많아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과세를 받는 게 더 나은 사람인 거죠. 왜냐면 종소세가 16.5%보다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했기 때문에 일단 안 넘겨야 되고 넘어도 종소세로 가는 게 저분에게는 유리해집니다. 근데 이분은 급여 소득은 없지만 만약에 저렇게 1,500 미만으로 연금 세팅을 하고 미국 직주를 해서 배당 연이창 이상 수령하면 종합 과세 대상인가요? 네. 여러 곳에서 수령할 경우 일단 답변 들었고, 두 번째는 야, 이게 되게 무슨 마블의 세계관처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엮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 만들 거냐면 이제 위탁 계좌입니다. 위탁 계좌에서 이분은 뭘 사시냐면 슈드를 사시는 거예요. 지금 슈드와 제피를 많이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걸로 받는 게 연 기준으로 볼게요. 2,000 이상.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자, 일단 미국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도 양도세 낸다고 했잖아요. 원래 양도세는 이런 것들은 안 합치잖아요. 22%로 끝이에요. 양도세는 그 어떤 거랑도 합치지 않아요. 근데 슈드 제피를 차익을 봐서 판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거를 많이 모았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만 연이 2,000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바로 뭐가 돼요? 금종세자가 되죠? 자, 금종세자가 되었습니다. 금종세자가 되면 2,000 넘게 받은 이 배당금은 그대로 금융소득으로 들어가니까 금종세자가 바로 되죠? 자, 이거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합쳐져요, 그럼? 그렇죠. 왜냐? 금융소득은 15.4만 내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15.4가 아니고 종소세를 내죠. 금종세자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로 이미 금종세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금융세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수익은 우리처럼 15.4만 내는 게 아니라 슝 가서 이제 종소세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들어가죠. 얘 합쳐지죠.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종소세는 높아져요. 왜? 뭐 40, 50% 그냥 쑥쑥 올라가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만약에 해봤자 한 3,500이잖아요, 연. 그러면 구간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종소세로 갔을 때 세부담 별로 없어요. 그럼 저 이 상태에서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게 1,500이 넘는지 안 넘는지 크게 의미가 없죠. 일단 저기서 2,000이 넘었으니까. 1,500 미만이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니까 저거 배당에 대해서만 종소세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봐봐요. 1,500을 넘었다고 가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1,500이 아니라 1,3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300은 다른 거랑 상관없이 3.3에서 5.5만 내죠. 3.3에서 5.5는 거의 이제 기별만 가는 낮은 세금을 내고 끝나는 거죠. 이분의 스토리를 좀 떠올려봐요.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차익을 보는 많은 것들보다 지금 보면 연금 준비를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계속 연금을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뭘 모았죠? 배당주를 모았어요. 한쪽에서는 투트랙으로, 여기서는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모았고, 또 한쪽에서는 연금을 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노후를 맞았잖아요. 근데 노후를 맞았는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찾겠다, 또는 내가 뭔가 사업체를 꾸리겠다, 개인 사업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열심히 모은 걸로 노후를 딱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대로 받게 된 거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는 다행히도 세금 부담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국민연금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다 종소세입니다. 종소세라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플러스 배당금이네? 그럼 얼마부터 조심해야 돼요? 일단 종소세 계산이 되게 어려운 이유는 종소세 하면 이봐 또 세계관 또 다른 거 오는데, 자, 종소세 하면 2배 사근 연기잖아요. 자, 2배 사근 연기 이걸 다 합친단 말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이게 제일 6.6%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49.5까지 올라가잖아요. 49.5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구간을 나누는 기준을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채워가는 거잖아요. 이거 왜 그릇 넘치는 것처럼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5.4보다 높은 구간이라는 건 거의 16.5% 구간이잖아요. 16.5% 구간의 종소세 기준이 얼마예요? 5천에서 8,800이 24%.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5천 정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헷갈리는 건 뭐냐면 버는 족족 5천에다가 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5천을 채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필요한 거 다 빼준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입에 삭은 연기라는 게 있고 한쪽에 종소세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구니에 물이 차면 찰수록 6.6이 됐다가 16.5, 그 다음에 26.4%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는 건데 이 항목들마다 공제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분은 사업소득 없죠? 근로소득 없죠? 연금소득 있지만 3.3에서 5.5. 3.3에서 5.5를 떼면 여기 안 들어와요. 넘으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공제를 좀 해주고 남은 것만 여기 들어와요. 그럼 기타 소득 뭐 없을 거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게 많은 거잖아요. 자, 얘네들을 이제 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어서 이제 6%, 15%, 24%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15.4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커지려면 이렇게 심리를 돌려보면 진짜 많이 벌어야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왜 배당이 연이천 안 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금종세자. 금종세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이거는 이자와 배당만이잖아요. 저걸 받을 사람이 다른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자 배당만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사업체가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미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넘치는 순간 그냥 막 30, 40% 두들겨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걸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거 걸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 좋거나 오히려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사례가 그런 사례겠네요? 그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네, 결론은?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건보료도 올라가요. 저희 영상 이거 있죠? 건보료도 다행히 어느 정도까지는 또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누군가가 소득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배당만 그냥 평생 올인해가지고 나는 노후 현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이게 세부담이 크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이자 배당까지 많고 연금도 많고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건데 다른 거 아무도 없이 이자 배당만 진짜 많이 만드는 사람에게는 다행히 구조상 그렇게 많은 세부담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아요? 이제 60년대생도 다 은퇴하고 나면 이런 구조를 세팅한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자기 노는데 현금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고 있으니까 떼서 쓰는 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건보료와 금종세자 걱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적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저도 많이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유익하다. 완전 유익해.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숙님이 연금 여러 개 받고 배당도 많이 받으면 괜찮을까요?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괜찮습니다. 근데 2천 정도를 배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익의 매기는 22%가 더 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5천 미만 정도의 연 종합소득세를 매기게 되면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많이 번다 싶으면 그때는 차익을 고려하는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인 단계에서는 양도세가 더 유리하다는 단계까지는 안 간 거죠, 아직.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세부담이 생길 만큼 들어간다면 그때는 차익을 근데 그것도 참 그냥 세금 다 낼 거 내고 배당하는 게 낫죠.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익은 너무 다른 투자예요. 그리고 차익을 고려하는 투자는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못할 거다. 그럼 현업에서 제가 겪은 경험은 어떠냐? 이런 사람은 아직 없고 이런 사람은 없고 이런 사람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제가 현업에서 봤을 때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22% 와 너무 싸네 하면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본인이 다 깨닫고 있는 거고 이렇게 현금흐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 때문에 현금흐름 포기하고 아예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 많이 내더라도 어쨌든 내가 받는 매월 현금 흐름을 금액을 늘리는 게 사실 아마 더 윤택한 노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이자 배당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한 5천 이하면은 뭐 세금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실제로는 대략 한 8천까지 올라가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 공제해주니까. 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최근에 저희 아빠 이제 세팅. 해드리고 있는데 국내 배당주로만 해가지고 세팅해서 저걸로 기준을 삼았거든요. 이제 연 2천 안 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금 모으는 단계니까 어차피 많이 모았어요. 몇 년 지났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이제 일 관두고 쉬어야겠다. 그러면 일이 관두니까 근로소득이 끊기겠죠? 그 상태에서 모아놓은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달에 지금 125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124만 원 이렇게 딱딱 맞춰서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아놓은 돈 충분히 많으면 한 그냥 150, 200씩 탔어요. 그리고 즐겨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연금을 너무 많이 받았네 라고 하면서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하게 되겠죠? 이때 할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그때 계산으로 그냥 바로 나와요. 뭐야, 이거 다 넣은 게 종합소득세 구간이 한참 멀었네? 16.5보다 이게 분리하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쯤에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챙겨드려야 돼요. 부모님 챙겨드릴 때 이렇게 다 맞춰서 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 포트 짜드리기 이런 하자. 영상 하나 찍을까? 진짜 하자. 아 근데 진짜 저 진짜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아빠 포트 짜드리면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나한테 오는 심적인 그런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부모님 거 차익 투자 많이 하면 안 돼요? 다 배당주로만 깔았는데 최근에 그러고 좀 많이 장이 흔들렸잖아요. 뚝뚝 내려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연락 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당주 위주로 짜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이제 배당주가 아닌 걸로 짜드렸어. 한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갑자기 PB의 고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네요.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보수적으로 하되 저런 게 어느 정도 다 계산된 범위 내에서 짜드리는 거 좋네요. 그리고 너무 달라. 우리의 입장과 그 부모님의 입장이 너무 달라. 무조건 안전한 게 최고고 그래도 채권은 좀 별로고 뭐 약간 이런 맞아요. 고민도 다르고 솔루션도 아예 달라요. 원하시는 것도 전혀 다르고. 효도 좀 해야죠, 이제. 포트 짜드린 것만큼 효도가 없죠. 왜냐면 부모님들의 돈들은 다 놀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요. 근데 그 설 때까지도 한 1, 2년 걸린 거예요. 예금 적금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설득이 한 2년 만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시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배당주 위주로 보는데 배당주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주를 해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갭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투자와 우리 부모님이 하는 투자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선량한 관리자라고 부르는 자산관리사의 삶을 약간 사는 거거든요. 자산관리사가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있더라도 요거랑 상관없이 남을 챙길 수 있는 정도에 따른 많은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고. 그래서 포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거 아빠 이거 유료 서비스예요. 돈 내고 받으셔야 되는 서비스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됐나요? 네. 박보미 TV 박보미 TV